이번 제가 발표하게 되는 내용은 최근에 우리 한국 경제 상황하고 견주어 가지고 지금 환율 정책 문제가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환율 정책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발표 자료가 따로 없어서 이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레튼 우드 체제가 처음 시작될 때 고정 환율제하고 당시에 이 국제 수지의 안정적인 유지는 이 세계 경제 체제 유지의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유지가 됐었는데요. 이게 70년 중반에 변동 환율제가 도입이 되고 브레튼 우드 체제가 깨지면서 기본적으로 환율 정책은 각 국가의 재량 권한 영역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근데 이 환율 정책 문제가 이 통상 분쟁의 지금 대상으로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던 거는 사실은 중국이 1994년부터 10년 이상 당시에 8.28 위안으로 이 달러 대비 환율을 고정을 시켜 놓으면서 2000년에 약 한 2천억 불 되던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2014년 중반에는 이게 달러 외환 보유고가 중국의 보유고가 2000년에 한 2천억 불쯤 되던 것이 2014년 중반에는 이게 4조 불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고 당시 미국은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게 되는데 2014년, 2015년 그때 무역 수지 적자가 GDP 대비 한 6%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 의회에서는 이 무역 수지 적자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환율 조작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논의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실제로 법으로 이런 무역 보복 조치를 강제하기 위한 이 입안 제안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는데요. 당시에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폴 크루그만 같은 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 워싱턴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라고 하는 피터슨 인스티튜트 오브 인터내셔널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프레그 버그스텐 소장 같은 학자들도 이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 보복 조치를 해야 된다. 환율 조작에 기반한 무역 제재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라고 공공연하게 지지를 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런 반면에 중국은 이 환율 조작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는 80년 후반에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 정부 급격한 평가 절상을 감행을 하고 그 이후에 사실 일본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아마 그때 사례가 지금 중국 정부가 이 인위적인 환율 재평가, 특히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이 환율을 재평가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부정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게 된 주요한 이유가 아닌가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이런 백그라운드 하에서 이 환율 정책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논의가 되는데요. 준비된 자료 60쪽에 있는 여기는 섹션 3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미국 정부가 환율 문제를 법적으로 다루는 조치가 처음 마련이 된 거는 1998년에 종합무역법이라고 하는 옴니버스 트레이드 앤 컴피티티브니스 액트라고 하는 이 1988년 종합무역법에 보면 여기에 환율 및 국제경제 정책 조율법이라고 해야 될지 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가 사실 가장 시초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1988년에 이런 법안을 만들고 당시 미국 의회에서는 이 환율 문제에 대해서 교역 상대국이 뭔가 환율로 문제를 삼는 경우에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게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 법안은 그 당시에 별로 주목을 못 받았던 이유가 이게 법안은 있지만 이게 법안을 통해서 뭘 하게 만들었냐면은 미국 재무부가 기본적으로 이 주요한 교역 상대국에 특히 환율 조작 의심이 되는 국가들에 대한 환율 정책을
그 감시를 하고, 그리고 이 감시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이 협의를 해라, 가서 협상을 해라, 이렇게만 사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매년 그 재무부가 4월, 10월 이렇게 두 차례 그 주요 교역 상대 국가들에 대한 환율 정책 보고서를 지금 펴내고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이 법안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매년 그 환율 정책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60쪽하고 61쪽에 지금 이렇게 발췌를 해놓은 내용은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도 4월하고 10월 두 차례 나왔는데 가장 최근에 발표가 된 그 작년 10월에 발표된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에 관련되는 부분 중에 조금 주목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 발췌를 한 부분이 한국 파트가 사실은 굉장히 길게 있어서 한국 파트가 쭉 있는데 그 중에 60쪽에 그 밑에서 두 번째 있는 그 문단에 그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 환율 정책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평가를 보여줍니다. 이 경제학자들한테는 굉장히 논란이 많고 사실은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지만 미국 재무부가 우리 환율 정책을 어떤 식으로 계속 봐왔는지를 볼 수 있는 그 지금 이제 단서인데요. 여기 보시면 Korean authority have a policy of intervention on both sides of the market, but sustained rise in reserve. Net forward position indicates that they have intervened on net to resist won appreciation fairly consistently since late 2012. 그래서 2012년부터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그 의도적인 평가 절상을 막기 위해서 환율 시장에 계속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미국 그 재무부의 그 평가고, in contrast to many other major emerging market and industrialized economy, Korea does not publicly report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그 여타 주요 교역 상대국들하고는 다르게 한국은 우리 환율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내용을 공개를 안 하고 있는 드문 국가 중에 하나라고 매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재무부의 입장은 우리 정부가 계속 이제 그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 환율 조작을 하는 심증이 굉장히 많고 자기들은 분명히 하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하나 이제 타박을 하고 있는 거는 한국 정부는 굉장히 특이하게 이 메이저 국가들 중에 환율 정책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고 투명하지 않은 정책을 끌고 나가는 아주 드문 국가다라는 얘기를 거의 예외 없이 매년 보고서에서 이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밑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뭐 다 여기서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61쪽에 그 위에 있는 거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이제 growing current account surplus together with one's real effective depreciation in 2015 continue to point to undervaluation of the currency.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 정부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줄친 부분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근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섹션 1에 있는 57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그 베넷 해치 카퍼 수정 법안이라는 게 있는데, 그동안 미국 의회에서 환율 정책 조작을 하는 국가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하자라는 그 법안이 아마 지금까지 하면 한 80개 가까이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제출이 됐지만 이게 실제로 입안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환율 정책을 무역 보복 조치로 연결을 시키는 과정에는 굉장히 많은 사실 무리한 가정이나 단정적인 그런 판단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WTO 협정에 위반이 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WTO 협정에 위반되는 이런 법안을 통과를 시키거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미국이 향후에 또 이제 무역 보복을 당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위협용으로 이런 논의를 계속 해왔고, 특히 중국을 상대로 이런 논의들을 굉장히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었는데 안 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주목할 만하게 이번에 2015년 무역 촉진 및 무역 시행법이라고 해야 될지 그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이라고 하는 최근의 무역 촉진법을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날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6개월 있다가 발효가 되게 되어 있는데, 이 최근에 서명한 이 무역 촉진법에 보면
이 베넷 해치 카퍼 수정 법안이라고 하는 환율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당히 그 놀라운 내용이고, 이 법안은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언론에서도 보면 이제 환율 301조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통상 무역적으로 연구를 하신 학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301조라는 거는 사실 미국이 일방적인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상당히 좀 불공정한 법으로 돼 있고, 지금 WTO에서는 금지가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301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무식한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는 법은 아닌데, 이 301조라고 이 이름을 붙인 이유 중에 하나가 301조는 이 기계적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이 판단을 내리면 그 이후에 미국 행정부가 특정한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매우 드물게 미국이 지금 현재 미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무역 관련되는 법안 중에 이런 행정 절차에 따라서 미국 정부의 자동적인 이 액션을 할 수 있는 아주 드문 법안이 지금 최근에 이 통과가 된 이 베넷 해치 카퍼 수정 법안입니다. 특히 이것이 환율을 기초로 한 법안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법안인데요. 내용을 잠깐만 보면, 또 장황한 내용을 제가 설명 다 드리진 않고요. 그 주요 내용이라고 제가 정리한 거에 보시면은 일본에 그럼 또 환율 문제로 무역 보복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환율에 어떤 걸 보겠다는 거냐? 여기 보시면 일본에 써놓은 게 대미 무역 수지.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로 무역 수지 숫자가 얼만큼 나오느냐. 그다음에 GDP 대비 퍼센테이지로 표현된 경상수지, 과거 3년 동안 경상수지 변화 추이, 단기 부채 및 GDP 대비 퍼센테이지로 표시된 외환 보유고, 딱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외환 정책에 관한 정부의 조작 여부를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많은 국제금융 전문가들이 농담이라고 생각할 텐데, 미국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법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대미 무역 수지 흑자 및 경상 수지 흑자 규모가 크고 지속적으로 일방적인 외환 시장 개입 정책을 수행한 교역 상대국에 대한 외환 정책 및 외환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enhanced analysi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enhanced analysis를 이제 어떤 국가를 상대로 할 거냐라는 게 이번에 이제 조만간에 뭐 다음 주든 곧 발표가 될 외환 환율 보고서에 초점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심층 분석을 그럼 어떻게 할 건지, 무슨 기준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은 법안이 발효된 이후 90일 이내에 공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런 간단한 기준으로 특정 국가에 대해서 환율 조작에 의심이 있다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럼 뭘 하느냐? 57페이지 마지막 세모표에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미국 대통령이 이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 흑자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 정책을 하라라는 걸 촉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정책 효과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뭐 이런 것이 있지만, 1년 이내에 이 미국 재무부가 판단하기에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57페이지 밑에 있는 이런 조치들을 강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강제하는 조치가 보면은 첫 번째는 해외 투자 공사에서 이 해당 국가에 대한 이 투자 지원, 예를 들면 보험이나 재보험이나 이 투자 보증 등을 통해서 그 나라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를 시켜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이 정부 조달 사업에 참여를 배제를 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부 조달 사업의 배제는 이 미국이 현재 WTO 정부 조달 협정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FTA 협정에 보면 정부 조달 파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자칫 정부 조달 문제에 이 참여 배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통상법상으로 자기들이 이제 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조항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섹션 701C에 보면은 이 대통령이 판단하기에
이 국제협정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거를 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 배제 조치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국제협정을 지켜야 된다는 걸 일단 선언을 해놓고 있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걸 하는 경우에 그 백악관 산하에 있는 이 오피스 오브 매니지먼트 버짓, 예산청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가지고 사전에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 환율 조작국으로 의심이 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IMF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IMF 차원의 감시나 공식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내용은 사실은 국제통상 규범이나 WTO 규범에서 이게 위반되는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아주 흥미로운 게 들어있는데요. 이 네 번째 항목에 보면 해당 국가하고 양자 또는 지역 간 무역 협상을 개시하거나 참여하는 데 있어서 USTR한테 이 사안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무역 협상을 하는데 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 이걸 USTR에서 이걸 검토를 하라는 얘기인데, 이거가 뭔 얘기냐? 뭐 무역 협상하는데 그냥 검토만 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 타겟으로 항상 아까 이제 1998년 처음에 이 법안이 만들어지고 그때 처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됐던 세 나라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중국, 대만, 한국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이후에 이 98년 그 법안에 따라 가지고 매년 환율 정책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여기서 거의 한 70-80% 빠지지 않고 계속 환율 조작 의심국으로 지정이 되는 나라가 당연히 중국, 우리, 대만, 일본, 가끔 스위스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대만, 중국, 한국만 놓고 보면 그럼 미국이랑 협상을 뭘 하고 있느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양자 투자 보장 협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자 투자 보장 협정을 하는데 당연히 미국이 이 중국 시장을 들어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TPP 가입을 오랫동안 못할 거기 때문에 이 투자 보장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양자 투자 협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 환율 조작 문제하고 이제 서로 얽혀서 협상에서 이제 어려워질 수 있는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하고 대만이 끼어서 미국이랑 협상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WTO에서 서비스 협상을 하다가 이걸 깨고 지금 미국이 나와서 그 마음 맞는 국가들이랑 따로 협상을 하고 있는 서비스 FTA 협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T4라고 부르는 Trade in Services Agreement라고 하는 이 서비스 무역 자유화 협상이 있는데,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이 문제가 제기가 되면 우리나라하고 대만의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는 아주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가 TPP 가입 협상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이제 TPP 가입은 기정사실화하고 이걸 언제 공식화해서 공식 발표를 하고 TPP 협상을 하느냐라는 게 이제 관건이고, 현재 TPP 협상의 일정을 놓고 보면 2018년 상반기쯤 아마 이게 발효가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2018년 초반이나 이럴 때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을 하고 이제 2018년부터는 그 가입 협상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환율 조작 문제가 지금 여기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동안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매년 발간하는 이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뭐 한국의 환율 정책 문제가 이런 투명성 문제도 있고 이 조작 문제도 있고 이런 걸 계속 지적을 해도 우리 정부에서는 별로 관심을 안 뒀던 이유가 뭐 그렇다는 얘기지, 그게 뭐 우리한테 큰 영향이 미친 것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 이러고 넘어왔었는데, 이제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큰 이해를 걸어놓고 하고 있는 이 통상협상에서, 무역협상에서 이 문제가 미국의 바게닝 칩으로 지금 대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좀 사정이 다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TPP 협상하고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59쪽에 보면 TPP 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무역협상은 사실 이런 국제금융 문제나 환율 문제를 다루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는데, 사실 이번에 2015년 무역촉진법이 되기 전에 미국 정부가 TPP 협상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를 해놓은 것이 여기 59쪽에 있는 그 내용인데요. 거시경제 당국 간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FTA 협상 중에 유일하게 이 거시경제 그 당국들, 우리처럼 이제 기재부 같은 이런 재무부 기재부 같은 데서 이걸 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환율 정책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 내용은 기존 가입국들뿐만이 아니라 신규 참여 국가들한테도 이제 똑같이 적용이 되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환율 정책 관련된 투명성 문제나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게 돼 있고, 특히 두 번째 other provision에 보면은 신규 가입국들이 들어갈 때 여기에 그 subject to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may be determined between macroeconomic authority of the such country and the authority라고 해서 기존 이 참여 국가들이 신규 가입국들 들어올 때 이 환율 정책하고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합의를 하게 되면 이 합의 내용이 사실 작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규정들을 그 TPP 협상 이후에 거시경제 당국들 간에 합의를 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런 국제 금융 문제, 이 환율 정책 문제가 지금 이 우리 통상 협상 문제하고 지금 얽히면서 향후에 중요한 정책의 이슈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서 간단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강동수입니다. 안 교수님께서 최근 우리나라 국제 금융 정책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교역 촉진법에 대한 문제를 발제를 하셨습니다. 사실 환율 문제는 경제학자들 간에도 상당히 많은 이견이 있는, 특히 정책에서 이견이 있는 분야이고요. 그다음에 환율 자체에 대한 전망은 지극히 꺼려하는 여러 경제 변수 중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변수입니다. 사실 제가 요청을 받고 한 열흘 전쯤에 코멘트를 드렸는데 그 열흘 사이에도 환율의 급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드린 내용하고 뭐 약간 이제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교역촉진법에서 문제 삼는 것은 우리나라가 경상주지 흑자가 너무 많다. 특히 대미 흑자가 너무 많다. 그런 가운데 환율을 한국에 유리하도록 원화의 가치를 낮춰서, 다시 말해서 달러가 비싸도록 만들어서 더 이런 무역을 한국에 유리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한국말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국가들을 찍어서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G20 재무장관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채널, 양자 간의 채널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 단골 메뉴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실제 협상 과정에서도 상당히 세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분히 이 내용을 보면 경제학적인 내용보다는 정치적인 뉘앙스가 상당히 많이 깔려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어느 나라나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쌓이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만성적으로 과거 2000년대 이전에는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 국가로서 외국에서 외화를 벌어야 된다라는 것이 좋게 느껴지는, 그리고 만약에 적자가 나면은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반대로 흑자가 많이 나면 우리가 뭔가 부자가 되는 느낌이 들고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경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균형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이 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라는 것은 거시경제 항등식에서 보면 net domestic saving이 경상수지 흑자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에 저축한 게 아니라 해외에다 저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 어떤 투자할 데가 없어서 쌓인 돈이 이게 해외에서
그 추가로 이제 그걸 우리나라 제품을 구입하면서 우리가 그 돈을 해외에서 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결국 경상수지 흑자가 쌓인다라는 것의 이유를 따져보면 국내 소비가 부진하거나 소비가 부진해서 저축이 많이 늘거나 아니면 투자할 데가 없어서 투자가 안 되면 결국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수가 굉장히 취약할 때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경제가 만약에 어려울 때, 뭐 대공황 때도 그렇고 이제 가끔 오는 경제 위기 때 보면 각국이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내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외국의 수요를 힘입어서 성장하기 위해서 환율을 이제 마음대로 좀 조작할 수 있으면 조작하는 이런 걸 통해서 국내의 어려움을 돌파하고자 이제 쓰는 거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 무역 쪽에서는 계속 이제 거론되는 것인데, 최근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쌓이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잘 아시다시피 국내가 소비도 부진하고 투자도 부진해서 경기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하죠. 이 자체가 바로 경상수지 흑자하고 동일한 얘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비가 부진하고 투자가 부진한 데는 우선은 잠재 성장률이 떨어져서 더 이상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다라는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구 고령화가 되면, 급속히 진행되면 고령화 초기에는 사람들이 더 저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상치 못하게 오래 살기 때문에 그 노후가 길어지는 걸 대비해서 저축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저축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비를 적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를 적게 하니까 저축이 많이 늘어나는 게 하나 있고, 투자할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투자가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겹쳐지면 경상수지 흑자는 구조적으로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경상수지 부분의 균형점이 대충 어느 정도일까라고 이제 하는 분석을 해보면 대충 GDP 대비 4, 5% 정도가 나는 것이 균형이다, 오히려.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춰서 흑자가 0으로 되는 것이 균형이 아니라 한 4, 5 정도는 구조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벌어들이는 경상수지 흑자는 당연히 이제 해외에 투자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이렇게 GDP 대비 지금 뭐 한 7, 8% 이렇게 나니까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제 GDP 대비 한 4, 5% 정도가 이제 적정하다 그러면 초과적으로 더 나는 경상수지 흑자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요즘 글로벌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요즘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유가가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입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물론 저유가가 되면 수출도 금액 기준으로 치면 줄어들긴 합니다만은 수입 하락폭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또 경상수지 흑자는 또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국내에서도 이렇게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쌓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도 인식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환율 정책이 아니라 다른 매크로 정책으로서 어떻게 줄여볼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우선 경기 부양을 해서 그래서 통화를 이완하거나 재정을 확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통화를 이완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환율은 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재정을 확대하게 되면 지금 재정 건전성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 문제는 지금 당장에 우리나라 재정이 건전한 나라로 분류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재정 적자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 초기 단계에서 성숙 단계로 가게 되면 지금의 재정 건전성은 자동적으로 재정 적자 폭이 늘어나서 지금의 40% 안쪽이 아니라 70% 이상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통화를 이용한 경기 부양이나 아니면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 둘 다 마땅치 않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이 뭐 구조조정이나 구조개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굳이 경상수지 흑자 부분을 줄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의 균형을 위해서 추구되는 노력인데요.
지금 현재 그러면 환율 수준을 평가를 해보면 어떠느냐. 그 참 조심스러운 게 뭐 일주일 전하고 지금의 또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한 1140원 정도 하는데 불과 한 2주 전만 해도 1200원이 넘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5% 이상 이렇게 평가절 상이된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경상수 흑자윤이 있다면 그 자체는 이론적으로 볼 때 통화가 강세가 되는 게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율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고 미국이 한국의 통화가 지나치게 약세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틀린 얘기는 아닌 거죠. 그렇지만 현재 원화 가치나 뿐만 아니라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전부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요인은 사실은 실물 경제 요인보다는 금융시장의 요인이 많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동안 2008년도 위기 이후에 위기를 극복하고자 양적 완화 정책을 썼죠. 그래서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를 제로로 붙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통화를 이제 또 그 채권을 매입해서 통화를 풀었는데 그렇게 미국의 풀린 통화는 미국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보다 신흥국이든 다른 국가의 투자 수익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다 같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에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중단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테이퍼링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작년 하반기부터는 급기야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여타 통화보다 미국을 달러로 거래할 수 있는 자산의 가격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됐다는 거죠.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으로 봐도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어떤 경제 상황이 아주 차별화되고 있죠. 미국은 구조조정 이후에 상당 부분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인 반면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직도 경기 침체를 겪고 있고 그 여파로 다른 나라들은 지금 마이너스 금리 내지는 양적 완화 정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돈이 자동적으로 그 미국으로 이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금융시장의 문제가 더 압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흥국의 통화가 약세가 된 것이지 펀더멘탈 부분이 강조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러면 이제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통화 조작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미국은 미국 정부 나름대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역 규모라든가 아니면은 금융시장에서의 그 환거래, 특히 이제 NDF 시장에서의 파생금융 상품까지 다 고려해보고 외환보유고 양을 재봤을 때 이 나라가 통화 당국이 얼마나 개입했을까를 추정을 합니다. 그 추정치를 보면 한국은 GDP 대비 0.75% 정도를 개입한 것 같다라고 이제 비공식 문서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아주 많이 한 나라들, 뭐 예를 들어서 중국 같으면 2% 정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수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많이 한 나라들 대놓고 심층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정말 추정치일 뿐이거든요. 미국이 갖는 추정치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 그 외환 거래는 볼륨으로 치면 굉장히 큰 거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끊임없이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손바꿈이 있는 건데 이거를 단지 몇 가지 변수만 갖고 추정한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그 중간에 하나가 미국 정부가 이제 가정을 하기를 달러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거의 없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오히려 어찌 보면 이제 언더 에스티메이트 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실제 외환 보유고는 미국의 국채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국채 수익률이라는 것이 그 발행 당시에 명목 수익률이 아니라 시장에서 유통 수익률로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저유동성 자산을 사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는 수익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산식은 그걸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사실 지금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작년부터 금년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화 값이 갑자기 너무 평가절하가 돼서 오히려 국제금융 당국은 달러를 매도하려는 인센티브가 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자꾸만 달러를 사들여가지고 통화 가치를,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는 거를 걱정해서 그런 일방향적인 그 상황을 우려해서 이걸 교역적 침법에서 이걸 걸고 싶은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던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추정의 오류 문제와 겹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해명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거다. 의심받고 싶지 않으면 공개를 해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지금은 사실은 환율 시장이 특별히 더 개입하거나 개입하지 말거나 할 요인이 없이 아주 안정적인 밴드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오버슈팅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는 스무드 오퍼레이션 차원에서 뭔가 같은 개입을 조금은 하고 싶을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런 수단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돼서, 그러면 환율 문제가 정말 마켓 힘에 대해서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는 건데, 신흥국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직도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뭐 환율의 주권론까지는 아니더라도, 환율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개방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워낙 매크로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특히 펀더멘탈 이유가 있어서 움직이는 거는 괜찮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투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는 별로 재미없다. 최근 같이면은 요즘도 보면은 원화가 강세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역촉진법의 심층 대상 국가로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도 한국 금융당국이 개입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상당히 만연해서, 사실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세가 되고 있는 모습도 펼쳐지는 걸 보면,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왜곡돼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다는 점에서 하여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